네, 안녕하세요. 선거와 여성 정책 개발, SNS 홍보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지대학교의 송경재 교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SNS가 아마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한 것이 1993년도인데요. 과학자나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이 단기간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도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인터넷을 한 단계 뛰어넘어, 즉 무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SNS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요. 디지털 사회조사와 글로벌 SNS 사용자 통계를 제공하는 위와 소셜의 디지털 2022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의 58.4%, 46억 2천만 명이 SNS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수준이죠. 이제 SNS는 일상적인 도구가 되었고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요. 해년마다 약 1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2, 3년 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NS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전체 한국의 인구가 5,200만 명을 조금 상회하는데 지금 전체 인구의 91.2%인 4,681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SNS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사람이 참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참여한 만큼이 정보의 확산성이라든가 파급력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확산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입니다. 이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면 접촉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SNS와 스마트 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대면 접촉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SNS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만약에 SNS나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한적이지만은 온라인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정부, 비즈니스 업무, 학교 수업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활동이 언택트로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사회적 변화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정치적 활동 역시 과거보다는 비대면으로 이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과 2022년의 한국 대선을 보면은 이런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정치 활동이 정말 확산돼서 아주 보편화됐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후보가 연설을 한다든가요.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등장해서 선거 캠프로 활용하는 등 최근에 이 SNS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선거운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개발 측면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보편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정책개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SNS 빅데이터 분석.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손쉽게 사용하기는 좀 제약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해서 이 정치 행정, 이 환경 변화에서
SNS의 활용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SNS를 이용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히 여성 정책 개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2022년 6월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이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2년부터 뭐 초기 SNS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뭐 트위터, 이런 게 이제 활용이 됐고요. 사이버 커뮤니티도 선거운동에 좀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공직 후보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이 SNS를 활용하게 됐는데요. 특히 2016년 총선에서는요,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는 SNS의 적극적 활용을 공천의 조건으로 이렇게 제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선거운동의 도구가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방선거나 뭐 각종 선거에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게 활용됐습니다만 총선에서 정당이 앞장서서 이제는 SNS 사용을 독려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SNS의 이용은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 격차로 인해 가지고요. 도시 출신 후보들이 농어촌 지역 후보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또 농어촌 지역 후보들은 SNS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이런 현상이 서서히 좁혀지면서 이 대선 과정에서 SNS,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활용됐고요. 2022년 대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른바 유튜브 선거다, 뭐 SNS 선거다 이럴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설했어요. 오프라인에서 홍보물, 유인물, 유세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언택트 선거운동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 사용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자들하고요,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SNS 채널을 살펴보니까요,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 모든 거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SNS 채널을 다 개설했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냐?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뭐 특징적인 걸 좀 살펴본다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블로그, 유튜브인 송영길 TV,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렇게 5개 SNS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블로그, 뭐 오세훈 TV라고 하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4개를 개설했습니다. 역시 경기도지사 후보들 역시 주요 후보들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모두 5개씩 각각 역시 마찬가지로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상당히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후보들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후보들도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다 개설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났었던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을 좀 살펴보면요. 좀 많이는 사용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즉 문제는 SNS를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들과 좋은 소통의 도구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직 공직 출마자, 정치인들에게 SNS는 좀 제한적인 차원에서 좀 사용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SNS 같은 경우는 쌍방향성이라든가 뭐 정책 발굴, 시민 참여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방향적인 홍보 수단에 좀 한정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선거에서 이렇게 SNS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선진국이나 뭐 기업의 SNS 마케팅 사례를 보면요, SNS는 잘만 활용되면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 뭐 선거 캠페인, 특히 오늘 살펴볼 정책 개발, 그리고 집합지성, 뭐 빅데이터 활용, 뭐 이런 부분에서 좋은 SNS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 8대 지방선거에서 그 서울특별시의 5명의 후보, 경기도의 6명의 후보들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평가한다면 몇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비록 대도시가 밀접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지만요, 결국 SNS 방문자 수가 많고 구독이나 팔로워가 그리고 친구가 많을 경우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SNS를 방문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SNS 이용자와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 채널이 과거에 이른바 그 글자,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아주 숏폼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까지 등장하면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동영상 SNS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특히 이제 그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소통과 정책 개발에서 텍스트보다는 뭐 이미지 카드 뉴스, 뭐 숏폼 이런 동영상이 훨씬 더 소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번에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야 정당의 유력 후보들을 좀 보면요, 뭐 많게는 뭐 100만 건은 뭐 기본이고요, 뭐 10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동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영향이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이제 그 활동의 제약을 SNS로 좀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좀 더 많은 활동이 있고요. 후보가 어디에 가면은 꼭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동영상이 홍보물로 올라온다든가 미리 일정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 일정 공개에 따라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까지 했다는 거죠. 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에도 활용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SNS가 이게 홍보의 도구,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정책 개발과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SNS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파악해가지고 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여성 정책 개발 분야에 조금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책 개발이라고 하면은요,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책 개발은 뭐 어떤 특정한, 뭐, 정책적, 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제도나 뭐, 정책을 고민하는 건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하향식이죠.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책 담당자인 공무원이나 뭐, 의회 의원이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상향식입니다. 이제 바텀업 방식이죠. 역시 이제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직접 방식과 이제 또 간접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식은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뭐 설문조사, 뭐 공청회, 뭐 주민총회, 뭐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방식은 뭐 언론, 뭐 시민단체, 뭐 노조 이런 매개 집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향식과 하향식
그 사실은 혼합형이 세 번째 형태인 혼합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정과 절차의 차이는 있는데 뭐 하향식, 상향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용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상향식 정책 개발에서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상향식 정책 개발이야말로 사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뭐 참여 예산제, 그리고 시장에게 정책을 제안하는데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도 더 많은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SNS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뭐 독일, 뭐 캐나다,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기 위해서 뭐 온라인 시민회의를 만든다든가 SNS 의제 발굴 이런 것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정치인과 공직 출마자, 시민단체들도 SNS를 이용해서 정책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돼 바로 여성 정책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SNS를 이용해서 여성 정책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그걸 고민해야 될까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역시 정치인들과 공직 출마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SNS를 활용해서 여성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정책도 아니고 여성 정책까지 개발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SNS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정보가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연계된 다수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 대표성,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정치인들과 공직 출마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SNS가 저렴한 비용으로 여성 정책 개발의 하나의 창구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정책 개발하면은 전문가도 모셔야 되고 뭐 여론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여성정책 개발과 결정 과정에서 SNS 시민토론방이라든가요, 뭐 투표 운영, 그리고 그 여성 비중을 할당해서 여성의 특화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SNS를 저렴한 비용으로 뭐 특정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무료 플랫폼도 보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전자투표, 전자설문조사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만을 특화한 정책 개발에 충분히 이런 도구들을 SNS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정치인들과 공직 출마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SNS 통해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여성정책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론의 동향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된 여성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SNS를 이용한다면 좀 범위를 구분해가지고 뭐 세대별, 뭐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여론 동향을 사전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SNS를 이용해서 실시간 여론조사 그리고 여성 정책 자문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제 시민단체가 뭐 공무원이나 정책결정권자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의 의견을 이랬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제시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압력 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큰 설치 비용 없이 스마트폰의 문자 서비스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푸시 서비스 방식을 SNS에서 활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정책 제안이겠죠. 그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공직 출마자,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여성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SNS의 가장 큰 장점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수의 시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연계된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네트워크 연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은 10명의 친구가 1000명이 되고 10만 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연계성, 확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중요 여성 정책을 제안을 하고요.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다수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노력이 모여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사실 이런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여성들의 노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들이 집중화된 네트워크 역량을 통해서 이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켰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민단체가 충분히 여성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요, 시민단체 차원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세력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방법을 개발하는데 예를 든다면 여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성 정책 공유 온라인 네트워크 같은 걸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사실 우리 여성 정책은 좀 개별적으로나 좀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된 지역도 있지만은 잘 진행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플랫폼 역할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면은 잘된 지역의 모범, 선례가 잘 되지 않은 지역까지 전파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정책, 여성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 정책 공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건 단기적으로는 좋은 지역의 여성 정책 공유에서 시작돼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한 하나의 자료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SNS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여성 정책을 만드는데도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은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성 정책 개발도 소수가 개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수가 고민을 하고 집합지성을 이용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수의 의지를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제 다수가 참여하는 여성 정책 개발 방법으로 이런 예비 정치인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는 앞으로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SNS를 활용한 여성 정책 개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한다 보면 여성 정책 개발 분야에 분명히 좋은 성과들도 많이 발굴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본다면 성과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화된 그리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